네, 토론 3차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경진입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채팅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논제는 공지해 드린 바대로 몽고의 침략에 맞선 강화도 천도, 과연 바람직하였나입니다. 먼저 이 논제로 열띤 토론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패널에 있는 김은독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독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대 측 주장의 안다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청중으로 계신 김세욱 선생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인 만큼 더욱 열깃든 토론이 예상됩니다. 늦은 밤인데도 오늘 역사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공지해 드린 바대로 몽고의 침략에 맞선 강화도 천도, 과연 바람직하였는가입니다. 고종 18년 이후 46년 동안에 이르는 사이 여몽 전쟁 기간 중 몽고의 고려 침략은 도합 11회로 파악됩니다. 당시 고려의 시세였던 최우는 몽고의 재침입 소식을 듣고 또다시 개경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강화로 천도하여 항전하자는 명분하에 강화천도를 강행하였습니다. 몽고 침입 시기 고려의 강화천도에 대한 최우의 이런 명분을 통해 우리는 강화천도가 외세 침입에 맞서 결사항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강화천도가 몽고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오늘 몽고 침입에 맞선 강화도 천도가 과연 바람직하였는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의 김은동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차 발제 고려의 강화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강화천도는 당시 무신 정권의 집권자인 최우에 의해서 1232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굳이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화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병 중심의 몽골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고, 바닷길을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되는 지방의 조세와 곡물을 바로 강화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이 처음 고려에 침입한 것은 천도 1년 전인 1231년인데요. 몽골군의 이 파죽지세의 남하로 석 달 만에 수도 개경이 위태로워지자 고려 정부는 항복을 하고 몽골군은 압록강과 개경에 이르는 40여 개 성에 70여 명 가량의 몽골인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철군합니다. 문제는 철군 이후인데 철군 후 몽골은 고려 정부의 각종 귀금속 물품과 말과 소 각 1만 마리씩, 고위 관료의 자제들 각 1000여 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 정부가 이러한 요구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요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도 천도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우는 몽골과의 항전을 장기전으로 보고 수적인 열세와 파상 공격을 시간을 끌면서 고려의 장기인 외교력을 발휘해서 아직 몽골에 항복하지 않은 다른 당시 송나라, 금나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해 반몽골 전선을 형성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집권층은 천도가 불가피하고 그런 불가피함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화천도를 둘러싼 찬반은 존재했으나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천도가 세계 최강 몽골군의 군사력에 굴하지 않은 고려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강화도 천도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리적 군사적 이점이 있었고 경제적 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몽골의 무리한 요구를 회피할 목적과 장기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다른 반몽골 정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천도가 이뤄진 게 긍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부정 측 입장 안다미 선생님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고려의 강화천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려 정부의 강화천도의 명분 중 하나가 수전에 약한 몽골과 장기전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몽고군이 수전에 약했을지 의문입니다. 또 수전에 약했다 하더라도 고려를 침공한 몽고군이 몽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을지도 이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1281년에 몽고군이 그 일본 원정군을 조직하면서 참여했던 인물들을 보면 고려군 약 2만 5천 명, 남송군 10만 명, 또 몽한군 3만 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그때까지 몽고에게 정복당했던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 또 북송 지역에 살던 한족 등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수전에 약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려 정부가 수전에 약한 몽고군과 장기전을 위해서 굳이 강화천도를 강행하였다는 이 명분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 정부가 강화천도를 통해서 몽고와의 결사항전을 결심을 했다면 육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고려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253년에 몽고 장수가 이제 고려 국왕에게 이제 육지로 나오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제 나오지 않자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몽고군이 충주까지 남하여 충주 산성을 70일 동안 포위하여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윤우가 방어결감으로 있으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공이 있는 자를 벼슬을 주겠다라면서 항전을 독려하여 병사들의 사기가 충전되었고 이를 통해 몽고군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화도로 들어간 고려 정부군의 이제 지원이 미비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육지에서는 자체적으로 극복을 해야 했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설사 강화천도가 몽고군과 장기전을 이루기 위한 단행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국왕과 관리들이 강화도로 들어간 이후에 육지에 남은 백성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당시 몽고군의 침입으로 잠시 소강되었던 민중들의 봉기는 강화천도 이후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신뢰가 이제 고려사 저료에 남아있는 충주에서의 관노들의 봉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고려의 일반민들이 몽고 침략과 지배층 수탈에 의해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특히 강화천도 이후 정부가 몽고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대책으로 방어 결감을 파견하고 육지 사람들이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산성이나 섬에 식량과 물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됨으로써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저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지에서 민들의 저항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들어간 최씨 정권과 관리들은 강화도에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고려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기록이 나오고 당시 이규보의 동북 이상국집에 실린 시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들이 생활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해서 봤을 때 강화천도가 몽고군에 대한 결사항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만 평가될 수 있을지는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4분 30초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부정 측 안다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몽골의 수전이 정말 수전이 약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결사항전으로 강화도 천도를 하였지만 육지에서 육지에서의 전쟁에선 무방비하였고 미비했다. 그리고 육지에 남은 백성들의 대책도 없었다. 그 사이 강화도로 옮긴 귀족들의 사치의 문제까지 거론해 주시면서 몽골에 대항한 강화도 천도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양측 이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정 측에서 긍정 측 반론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봉수 선생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기전을 예상을 하고 이제 최후 정권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송하고 금하고 협력을 시도했다라고 했는데 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금하고 어떤 협력 시도를 했는지 혹시 이런 사례 뭐 이런 거 설명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협력 외교를 통해서 계획에 그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몽골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으나 실현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기록까지 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네, 제 사회자분께 대답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협력 외교에 대한 실질적인 네네. 답변을 저한테 요구를 하신다고요? 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저도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강화도 천도를 한 최후의 집권층의 의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층에서 이렇게 반론에 대한 다양하게 답변으로는 의지를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미실행에 그친 일이지만 집권층의 의지가 그런 쪽에 있었다면 강화도 천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부정측 안다미 선생님은 더 이상 반론 긍정 있나요? 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이제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 이제 강화천도의 그런 의지가 이제 강화천도의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천도를 해서 꼭 송금과 협력 시도를 했어야 됐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강화천도를 하지 않고 개경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지연 작전의 하나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끌면서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어떤 작전을 모색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개경에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화도가 이제 천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섬이고 지리적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간을 벌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러한 반몽골 전선을 형성하려는 계획은 세웠으나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천도의 변명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긍정 측에서 안다미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뭐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안다미 선생님의 발전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제가 뭐 논리적으로 뭐 틀린 점을 지적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대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말씀하셨듯이 몽고군이 이 수전에 강하다는 근거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전에 약하다는 그런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몽고군이 수전에도 강한 뭐 그런 기록이 있거나 뭐 역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장기를 들 때도 이 장기에서 왕을 잡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왕을 피신시키고 왕을 피신시킨 상태에서 전쟁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안다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그거를 사료를 정확히 제가 수전에 약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사료를 나중에라도 제가 찾아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몽고군이 과연 몽고군으로만 구성이 됐었을까? 만약에 이러한 점들을 앞서 말했던 점들을 고려한다면 몽고군이 수전에 약하다라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강화도 천도가 이제 왕을 피신시키는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전쟁이 나면 왕이 이제 피신을 가는 것은 이제 고려 때뿐만 아니라 조선 때도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었죠. 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이 강화 천도가 이제 왕을 피신시켜서 그런 전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강화천도를 통해서 이제 몽고군에게 항전을 하겠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운 것에 비해서 실제로 강화천도 이후 무신 정권 그때 당시 이제 지배층이었던 최후 정권 이제 무신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지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너무 미비했고 강화도에 들어간 이후 육지에서의 민들의 삶은 굉장히 좀 피폐하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강화도에 들어간 이제 지배층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이런 기록들이 또 나오는 걸 봐서 그들이 강화천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몽고군에 대한 결사 항전도 물론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렇게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은호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럼 강화천도를 하지 않고 개경에 남아서 항정을 계속 했다면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의 만약이 그렇죠. 네. 어려운데 그렇죠. 개경에서 항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화천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고려가 몽고하고 강화를 맺게 되죠. 최시정권 강화 몽고군하고 이제 강화를 결국은 맺게 되는데 개경에서 그거를 뭐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강화를 맺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굳이 강화천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개경에서도 육지에서 이렇게 뭐 충주성 전투라든가 이런 전투를 통해서 성과도 있었고 이런 육지에서도 전쟁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강화천도를 단행을 해서 비용 천도를 한번 하면 이제 비용도 꽤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경에서 전쟁을 했다면 어땠을까는 저는 확실히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지만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더 이상 반박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암담이 선생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양측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 측 김은동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청중의 반응은 안 됐나요? 하나가 아까 안담 선생님 미리 질문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고려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도 많이 소실됐고 고려인들이 많이 인질로 끌려갔거든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다미 선생님께는요. 몽고군이 1차 침입 때 철수하면서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국정을 간섭하려고 하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강화도로 안 들어가고 개성에 있었다면 그 다루가치들의 국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정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은동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 발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고려인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고려, 몽골과 몽골에 항복하고, 다시 이제 개궁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국민왕의 개혁의 부분에서 이 반원 정책을 피면서 이 시대를 잘못된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면서 반원 정책을 펼친 것이 이후에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고려인의 자존심을 지킨 사건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다미 선생님 발언해 주세요. 이게 자꾸 만약에 많이 물어보시니 만약에 이제 개경에서 전투를 했다면 다루가치들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루가치 파견이 이제 원나라의 하나의 정책 하나였던 걸로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강화천도를 단행했다고 해서 다루가치들이 파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역으로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개경에서 뭐 했을 때 다루가치 파견이라든가 이런 문제 1차 침입 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개경에서 항전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이후에 또 원나라가 이제 하나의 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나라의 정책이었다면 강화천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원나라하고 강화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 간섭기로 들어서는데, 그럼 강화천도 이후에도 다루가치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으로 묻는다면 강화천도를 한 것이 개경에서의 전투보다 더 나았을까라고 이제 또 역으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상호 간의 질문 더 이상 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최종 마무리 입장 듣겠습니다. 김은동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고려의 강화천도는 결국 38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가 좀 더 항전을 지속시킨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항쟁을 토대로 후에 이 원나라의 간섭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권력자들은 도피한 것이 되고 이 백성들은 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 있어서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화천도는 얘기하자면 비겁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 권력자들이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현재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미 선생님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강화천도 고려가 이제 몽고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한 강화천도가 어쩌면 뭐 이제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굳이 강화천도를 단행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유승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화친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천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당시에도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반대파들을 제거하면서까지 강화천도를 단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또 설사 단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문과의 항쟁에 있어서 당시 지배층들이 얼마만큼 민들과 협력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강화천도가 과연 그것이 몽고와의 항쟁으로의 상징으로서만 평가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양측 주장 마무리 잘 들었습니다.